일도 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희생한다라는 표현을. 가장 쉬운 타겟으로 이 40대를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내 청춘 다 버리고 뭔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는 건 굉장히 무리일 가능성이 높다. 칠 년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이직 준비 중인 38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월세, 관리비, 생활비 나가고 카드값 내면 한 달치 월급은 순삭이라 돈을 벌려고 일하는 건지 자취하려고 일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생활이 좀 힘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2022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은 한 250만 원대예요. 근데 청년 1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가 160만 원입니다. 그 저축도 해야 되고, 뭐 책도 좀 사봐야 되고, 뭐 이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펙도 좀 쌓아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취준생들은 뭐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퇴사하면서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를 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일명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신 캥거루족이 한 일종인데 리터루족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리터루족이 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제 동거해야 되는 비중이 늘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근로소득만으로 청년 세대가 자가 마련을 위한 어떤 이제 자본 형성이 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온전하게 청년 세대가 자기 스스로 월세집 마련하기도 좀 빠듯하다. 생각보다 취업이 잘 안 돼서 취업이 좀 지체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부모님 밑에서 사는 게 취업 준비에 좀 올인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 부모님 눈치가 좀 보이네요. 아버지가 작년에 은퇴하셔서 수입이 없으시거든요. 취업하더라도 계속 본가에 살고 싶은데 저 무리해서라도 독립을 하는 게 나을까요? 캥거루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앞으로도 전혀 독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년 캥거루족 중에서도 일하지 않는 중년 캥거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40대 캥거루족 가운데 일하지 않는 비중 한 8만 7천여 명 정도로 5년 만에 55% 넘게 늘었고요. 50대는 더 심합니다. 78%가 늘었어요. 우리 경제 주축이 돼야 될 40대, 50대가 부모님 도움을 받고 산다는 자체가 우리 경제 허리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캥거루족이 늘면 늘수록 부모님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는 끼인 세대여서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아래는 자녀를 케어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노후 설계는 충분치가 않아요. 은퇴 후 적정한 생활비, 최소 생활비는 한 230~4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고 노후 준비 그러면 이걸 다 마치신 분은 얼마나 되냐라는 설문조사에 100명 가운데 8명 정도만이고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불안합니다라고 응답한 것이 10명 가운데 6명꼴입니다. 지난달에도 60대 취업자 수는 446만여 명으로 20대 취업자 수인 383만여 명을 웃돌았습니다. 노후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자식한테 기댈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럴 때 그 부모님들이 일종의 양가 감정 같은 걸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한 자식이 다시 내 옆에 와 있으면은 첫 번째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잘못 키웠길래 뭐가 문제가 돼서 다시 여기 옆에 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본인의 책임으로 많이 돌리시잖아요. 동시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고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좌절하고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순간 주저앉게 되고요, 자식들도 같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는 심리적 분리가 안 된 부모 자식 간이 너무너무 많아 보입니다. 언젠가 서로 독립을 해야 된다면 서로 심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심리적인 분리가 완전히 아예 안 돼 있다고 하면 독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같이 살면 이게 훨씬 좋은데 왜 따로 살아야 돼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늘 이제 부모님들은 정답,
올바른 길, 해법을 먼저 알려주고 제시하고 찍어줘요. 그러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은 끌려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녀가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부모님이 큰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성세대가요, 거의 폐허에서 성공한 세대니까요, 스스로 자란 자신의 경험에 대한 확신이 되게 큰 편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터득한 방법 그대로 전달해주면 얘네들 실수 안 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펙이 뛰어나. 모든 걸 다 잘해. 다 잘하는데 이 돌발적인 상황 대처 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때 SOS를 쳤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락으로 빠져집니다. 이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적정선을 그어야 돼요. 한 달 전 인사발표가 났는데요. 저만 이번에도 승진해서 미끄러졌습니다. 안녕 과장, 그게 바로 접니다. 저보다 먼저 중간 관리자가 된 후배도 있습니다. 동기들한테 밀려서 서러운 건 둘째치고 후배들 보기가 참 쪽팔립니다. 30년 동안 기업에서 인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제가 그걸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저분들의 또 얘기를 들어드려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그거를 해결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 보니까 가슴도 좀 아프기도 하고 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앞으로 회사에서 제 위치가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가 비상 경영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 다음 단계는 구조조정일 것 같아요. 직장인들한테 구조조정만큼 저승사자 같은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두려운 얘기죠. 요즘 하루가 다르게 매일 뭐 하루에 뭐 대기업이나 네. 중소기업이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회사를 그렇죠. 크로징하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정말로 큰 문제가 이제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절반 이상의 직장인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네. 있고 불안과 두려움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비교해서 지금 40대가 한 6% 정도가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정경영 자료에서 나왔더라고요. 40대가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은 퇴사율을 갖고 있구나. 네, 느꼈던 건데 그게 통계치로도 나와 있군요. 네네. 50대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 직책자들이기 때문에 건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20대, 30대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회사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분들이고 회사 입장으로서는 또 급여 수준도 좀 높고 약간의 잉여가 좀 있을 만한 그룹들이 한 40대 정도. 실무자들도 아니고 약간 중간에 끼어 있는, 그렇다고 의사결정자도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이런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조금 만만한 게 40대가 되는 경향도 좀 있지 않나. 이번 인사발표 나오고 나서 더 불안해진 이유는 와이프랑 좀 크게 싸워서인데요. 차라리 미리 퇴직금 2개 챙겨서 가게를 차려볼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자존심이 중요하냐, 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신규 기업들이 많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굉장히 호황이었다가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하면서 한 2년 정도를 지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중견기업 이상이나 대기업들은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고요. 스타트업들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네. 그 사람들은 구조조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장 다음 달 월급을 걱정해요. 생존이 이슈라는 네, 거죠. 생존이 바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앞으로는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IMF 때 봤잖아요. 그 OECD 자살률 1위였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퇴사를 하신 분들, 가족이 하는 얘기, 주변의 지인들이 하는 얘기를 모으다 보면 결국은 외로웠던 거죠. 그리고 억울했던 거고요. 사실은 평생 고용이 당연한 생각이었죠. 한번 그 회사 들어가면 30년, 35년을 그냥 뼈를 묻는다. IMF를 겪으면서 그 패러다임이 다 무너진 거죠. 사회적인 트라우마가 분명히 지금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개인과 기업을 넘어서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사회적인 안전망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이분들이 혼자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 자녀들, 부인, 가정 전체, 사회까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 사회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과거 희망퇴직 대상이 주로 50대 이상이었다면 이젠 30, 40대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고용 한파는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조직의 구성을 보면 반드시 이게 피라미드 정도로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하면서
항아리형 같이 돼 있는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30대 말, 40대 초 중반까지가 굉장히 좀 뚱뚱해져 있는 기업 입장에서 약간의 팻이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20년 정도 했는데 초창기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부장 1년 차만 돼도 주차 공간 그다음에 스포츠 센터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퇴사할 무렵에는 부장 4, 5년 차가 돼도 이제 그 추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됐죠. 네네. 기업의 어떤 구조 자체가 상향 팻한 경우 40대가 뚱뚱해졌구나. 만약에 이제 20, 30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직도 경력이 초기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신입으로 들어가도 연봉 차이 별로 안 나지만 내가 지금 10년 정도 15년 근무를 해서 연봉이 이제 거의 한 8천, 1억 정도 가까이 됐는데 내 경력과 상관없는 쪽을 간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심리적인 그런 무거움 이 정도는 다른 50대나 20, 30대랑은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옵션 자체가 너무 줄어드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40대 때 직장을 옮기게 되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직에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연차 때 적응하는 거랑 고년차가 돼서 적응하는 거랑은 전혀 새로운 이슈고요. 한 회사의 조직 문화에 물들었던 그 사람이 새로운 조직 문화에 가서 새로운 조직 문화에 적응하다 보면 어떤 충돌로 인해서 정말 만족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생기는 과정들을 많이 보다 보니 기업 측면에서도 빨리 써먹을 수 있는 인재가 돼야 되는데 겪어야 되는 과정들이 너무 길다 보면 과연 이게 우리 조직에서 빨리 이 친구를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슈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모든 직장인이 생존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 옆에 있는 동료가 저희 팀장님이 아니면 저희 후배가 어느 순간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면 마치 전쟁에서 동료를 잃는 것처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느낌들, 어떤 생각들, 그리고 심리적인 아픔들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존 증후군, 생존에서 아직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었죠.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 있고 언제 경제 상황이 좋을지 모르는데 나 어떡하니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불안해지면 사람의 행동이 정상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납작 엎드립니다. 내가 안 잘리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아마 거기까지는 할 거예요. 새로운 거를 시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직장이 우리를 원래는 보호해주고 우리 가족들, 그다음에 우리 아들 대학 보내는까지 비용 이걸 다 책임져 줬던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은 이제 나몰라라 하는 존재가 돼버렸던 거죠. 이제 회사가 나를 보호해주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늘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학군 좋은 동네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교육열이 장난이 아니라서 애들 주변 친구들 보면 학원을 엄청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좋은 데 찾아서 보내느라 애들 학원비를 아끼지 않습니다. 2022년에는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었다고 하고요.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는 거. 1인당 들어가는 사교육비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교육 참여도 역대 최고치라고 하네요. 10명 중에 8명이 지금 사교육 중이고 1인당 평균 52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50만 원을 넘은 게 처음이라고 그래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서 수입 합치면 6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애들한테 들어가는 학원비, 과외비만 월 150만 원이에요. 저희가 평생 살면서 가장 근로소득이 높을 때가 40대 중반입니다. 4,300에서 4,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 평균 한 35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평균 사교육비로 자기 소득의 4분의 1가량을 고정적으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번 방학 때 고등학교 수학 선행반에 들어가게 됐고 둘째도 영재반에 올라갈 거라 저축하던 돈도 탈탈 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들 40대부터 노후 준비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앞으로 애들 대학 보낼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만 안 시켰다가 괜히 학교에서 뒤처질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애들도 위축될까봐 엄마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생활이 좀 쪼들리더라도 보내려고 하거든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합니다.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못 간다. 미리 준비를 해야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다 마무리를 해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고 지금 안 시키면 늦은 거 아닐까?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게 커지게 만들 수 있었던 건 인간의 그 기저있는 불안 심리를 정말 교묘하게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공포 마케팅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를 뒤처지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없는 거죠. 저희도 사교육을 받아봤으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렇게 사교육비 많이 쓰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2003년과 2019년의 40대를 비교를 해봤더니 결혼 숫자가 줄었어요. 근데 동시에 결혼을 한 집안의 자식 수는 늘었어요. 저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결혼 숫자 자체가 줄었다는 거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누리고 싶은 욕구까지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대신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것에 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의 경험,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는 세대가 지금 40대다. 이 40대라는 세대가 가진 어떤 특징에 관해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됩니다. 이 세대와 그 이전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는 안치환과 015B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치환은 386이랑 불렀던 세대를 대표를 합니다. 뭐 소라소라 푸른 소라, 뭐 광야에서 뭐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르신 분이고, 015B는 세제나 이념이나 역사를 노래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면서 심지어 나의 연애가 너무 지겹다 라는 가사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개인의 또 다른 측면을 조명할 정도로 그렇게 개인적인 문화적인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1990년대 일어났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걸 상징하는 세대라고 지금 볼 수 있죠. 예전부터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생 역전이 가능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귀족 사회에서 그대로 물려받는 거가 아니라 내가 시험을 통해서 이 레벨을 몇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한국전쟁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계급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거고, 기존의 계급을 대체한 게 뭐냐? 그건 저는 학벌이라고 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얘를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싶고, 그러려면 교육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게 아닐까 싶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신화가 있어요.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논 팔고 밥 팔고 속까지 다 팔았다. 부모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자산을 다 팔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부모들이 쓰는 돈보다 더 많이 쓴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자식이 그 부모를 대신 부양해 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일종의 투자처럼 작동한 측면이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의 40대가 그런 집단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대책 없이 아이들한테 모든 걸 몰입하는 이것 이면에는 자기 미래에 대한 합리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나름대로 좀 같이 공존하는 그런 합리적 기대도 사실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같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성적이 아니라 집안의 자존심이나 자부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노후까지 쭉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은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심리학에서 너무 유명한 실험인데 보이지 않는 고릴라에서 나온 것처럼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중요하니까 여기에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우리는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그 중요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 걸 연결하는데, 연결망이에요. 근데 이 연결망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점이고 그다음에 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선들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시는 점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보통 브로커리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게 정보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제 학원가에서 보통 돼지 엄마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을 끌고 다니는 건데, 그 많은 엄마들이 돼지 엄마의 인도를 받는 이유는 정보의 양이 적기 때문이에요. 정보를 중간에서 통제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은 정보를 전달할 때 또 계급을 나눠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최상위 계급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돼지 엄마가 불렀을 때 항상 올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못 받는데요. 공포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당신이 이걸 놓쳤어라고 돼지 엄마든 누구든 자꾸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돼지 엄마보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정보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자기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아마 유치원 때 얼마 들여서 영어 유치원 보냈더니 효과가 있더라 없다를 즉각 판단을 하고 자기가 거기에 쓰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번 정책적인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른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내가 지금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다 써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무언가 잘 모를 때, 정보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동조 현상을 보입니다.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따라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충분히 분석하고 나한테 이게 적절한가 아닌가를 확인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있네? 그래서 그대로 동조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집단 속에서 나는 없어집니다.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